안녕하세요.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저번 주에 이어서 그 1주차 수학 교육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문제 해결 교육론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정형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모르고 새로운 문제 해결 전략이나 독자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알고리즘을 모르고 새로운 문제 해결 전략이나 독자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문제는 정형 문제가 아니라 비정형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로 숀펠드의 문제 해결 성공을 위한 행동 요인 중 발견술은 문제 해결에 대해 완전한 해결을 보장한다. 이것도 아니죠. 이 발견술은 문제 해결에 대해 완전한 해결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저희가 이해 단계가 아니라 반성 단계죠. 반성 단계.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그 다음 버튼은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 중 반성 단계를 중시한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따 아래에 이제 버튼의 문제 해결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그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 중 반성 단계에 해당되는 게 바로 검토하고 확장 부분이죠. 그렇게 세분화하면서 그 폴리아의 반성 단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기납 추론과 유추는 개연성이 높은 추론 방식으로 결론이 항상 참이다. 이거는 틀리죠. 이 기납 추론과 유추, 이런 개연적 추론에 대한 결론은 항상 참이 아니에요. 참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결론이 참임을 보일 수 있는 그 증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증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은 귀납 추론의 한 가지 방법이다. 이거는 틀리죠. 이 수학적 귀납법은 귀납 추론이 아니라 연역적 추론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증명의 한 가지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숀펠드의 문제 해결 성공을 위한 행동 요인 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 그거는 이제 뭐예요? 자원이죠. 그래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 이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자원에 해당되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그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하고 그 발견술에서 말하는 거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자원에 해당되는 알고리즘하고 이 발견술에서는 그 문제, 그러니까 비정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뭐 거꾸로 풀기라든지 식 세우기 아니면 뭐 유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술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자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려가시면 이제 다시 또 숀펠드의 문제 해결 성공 요인에 관한 문제인데 자원과 전략의 선택과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결정 능력으로 계획하기, 의식적인 메타 인지적 결정 등이 있다. 이거는 바로 통제죠. 통제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숀펠드의 문제 해결 성공을 위한 행동 요인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위에서 살펴본 자원, 발견술, 통제,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가치와 선입견에 대한 뭐예요? 신념 체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문제 2의 계획 작성, 계획 실행, 그 다음 마지막이 바로 반성이었죠. 그래서 반성에서는 풀이와 결과를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와 풀이를 새로운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죠. 그 다음에 버튼의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서 맨 처음에 어떤 걸 하죠? 도입하죠. 도입해서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요. 문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략해서 문제를 풀고, 검토해서 문제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확장을 통해서 이것을 일반화하죠. 그래서 버튼의 문제 해결 과정은 도입, 공략, 검토, 확장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 중 문제 제기 활동은 어떤 단계와 어떤 단계에서 나타난다. 어떤 단계죠? 우리가 계획 단계와 반성 단계 이 두 단계에서 나타나죠.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원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보조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서 문제 제기 활동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반성 단계에서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이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제 문제 제기 활동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실버는 문제 제기를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하나가 이제 문제 생성, 그러니까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문제 생성과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그 조건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이 문제 변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문제 생성과 문제 변형. 그 다음에 브라운 월터의 월이푼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 보시면 출발점 선택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속성 열거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속성 부정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다섯 번째가 설정된 문제 분석하기. 이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쳐서 문제 제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브라운 월터의 월이푼화 전략이에요.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 보죠. 그다음 이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은 어떻게 되죠? 실세계 현상으로부터 그 현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고 그 수학적 모델 내에서의 즉 수학적 결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현상에 맞게 이 결론을 재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죠. 그렇게 해서 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은 실세계 현상을 이제 수학적 모델로, 그리고 수학적 결론, 그다음에 그 결론을 현상에 맞게 재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거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시면은 결국 수학적 모델링의 특징으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죠. 하나는 비수학적 문제 사항에서 출발한다는 특징을 갖고, 또 하나는 이 수학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특징도 갖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관찰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인 후 사례들이 속한 전체 범주를 대상으로 그 명제가 참임을 주장하는 추론 방식이다. 이거는 어떤 방식이죠? 바로 기납 추론이죠. 그리고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서로 유사할 때 A에서 성립하는 성질 PA와 유사한 성질 PB가 대상 B에서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추론 방식. 이거는 유추인 거죠. 그래서 이 기납 추론과 유추는 유추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으로 개연성이 높은 추론 방식이면서 둘 다 이제 수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어떤 단점이 있죠? 바로 결론에 대한 그 참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걸 하죠? 이 기납 추론과 유추에 대해서 할 때는 바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학적 증명이 뒤따라야 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분석법과 종합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명제 증명에서의 분석법은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데 어떤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이냐면 이때는 명제 증명에서는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도형의 작도와 방정식 풀이에서의 분석법은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분석법만 물어봤는데 명제 증명에서의 종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명제 증명에서의 종합법은 분석의 과정을 거꾸로 하면 돼요. 그리고 도형의 작도와 방정식 풀이에서의 종합법은 이 분석법에서 찾은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됨을 보이는 거예요. 즉 뭐예요? 도형의 작도와 방정식 풀이에서의 종합법은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바람직한 증명 지도는 어떤 것을 통해 증명 방법을 찾고 어떤 것을 통해 증명 방법을 정리하는 역동적인 추론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보시면 증명 방법을 찾는 건 어떤 거죠? 저희가 분석법이죠. 이 분석법을 통해 증명 방법을 찾고 종합법으로 증명 방법을 정리하는 역동적인 추론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석법 대신에 분석적 방식, 종합법 대신에 종합적 방식이라도 써도 무관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합적 방식, 종합법으로만 증명을 지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죠? 바로 학생들이 그 증명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증명을 외우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분석법, 분석적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증명이 왜 나타나는지, 그런 증명 방법이 왜 나타나는지를 찾게 하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증명을 지도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수학학습 심리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문제 해결 심리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문제 해결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그 두 가지가 있었죠. 형태주의 심리학하고 그 다음에 연합주의 심리학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시면 생산적 사고 과정은 분리, 분류, 조직화 등의 사고 조작에 의해 문제의 내적인 관련성을 파악해 가는 것이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산적 사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이러한 분리, 분류, 조직화 등의 사고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전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손다이크에 의하면 연습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결합을 강하게 만든다. 이것도 맞죠. 이와 관련된 손다이크의 주장이 뭐였죠? 이 연습은 자극과 반응 사이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가 바로 손다이크의 연습의 법칙이었죠. 그 다음에 연합주의자들은 새로운 사안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에 관심이 많다. 관심이 있다. 이거는 틀리죠.
이 연합주의자들이 아니라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즉 이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비정형 문제에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이 어떤 걸 강조하죠? 이 문제 해결에서의 바로 통찰을 강조했죠. 그럼 연합주의자들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었냐면 연합주의자들은 정형 문제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또 가보죠. 그 다음 뭐는 전체는 요소의 단순한 모자이크적인 집합이 아니며 그 자체를 구조화하여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내적 관련성을 보유하며 부분은 그 전체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무엇이죠? 이거는 바로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의 관계적 결정 원리죠. 그래서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부분은 전체의 합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전체는 요소의 단순한 모자이크적인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연합주의 심리학자들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 연합주의 심리학자와 형태주의 심리학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폴리아는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었냐면 바로 도움과 힌트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폴리아의 문제 해결 단계, 이해, 계획, 실행, 반성 단계의 각 단계의 발문과 권고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쏜다이크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수반되면 자극 반응의 결합의 강도는 증대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수반되면 자극 반응의 결합이 약화된다는 이게 어떤 거죠? 바로 이거는 효과의 법칙이죠. 그래서 결과가 만족스러우면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결합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면 자극과 반응 사이가 약해지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효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1주차에 대한 풀이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2주차 과제를 한번 해보죠. 퀴즈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이거 파일 또한 거기 저희 그 블로그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한번 그 풀어보시고 이거 이제 강의를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가는데, 이제 피아제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피아제의 관점에서 학생의 인지 발달을 위해 교사는 인지적 갈등 상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피아제가 인지 발달을 위해서 교사에게 인지적 갈등 상황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균형 상태에 있다가 인지적 불균형 상태로 변하죠. 그래서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다시 균형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화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균형 이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중 전주잡기에 가역성이 출현한다. 이거는 틀리죠. 이 가역성이 처음 출현하는 거는 전주잡기가 아니라 문제요. 구체적 조작기에서
처음으로 이 가역성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는 구체적 대상 없이 언어적 명제만으로 사고 가능하다. 사고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의사경험적 추상화를 하는 아동은 형식적 조작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 형식적 조작기 수준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구체적 대상 없이, 구체물 없이 언어적 명제만으로 사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의사경험적 추상화, 의사경험적 추상화라는 거는 아동의 활동에 의해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 결과를 뭐를 통해서 확인을 하냐면 구체물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의사경험적 추상화에서는 아직 그 아동은 사고를 하는데 이 구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경험적 추상화를 하는 아동이 형식적 조작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 과정 중 하위 단계에서 사고의 도구였던 것을 사고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내면화이다. 이거 틀리죠? 내면화가 아니라 뭐죠? 사고의 도구였던 것을 사고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구체화였죠. 구체화란다. 주제화. 그러니까 내면화가 아니라 주제화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는 기존의 인지구조에 의해 새로운 대상의 해석이며 어떤 것은 기존의 인지구조의 해석이 불가능할 때 자신의 인지구조를 조절, 분화하는 적응 기능이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인지구조에 의해 새로운 대상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바로 동화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인지구조로 해석이 불가능할 때 자신의 인지구조를 조절, 분화하는 것은 조절이죠. 그래서 동화와 조절. 그 다음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지적 균형의 파괴와 동화 및 조절에 의한 새로운 균형화가 반복되는 쉐임의 끊임없는 재구성 과정을 이 피아제는 뭐라 했죠? 바로 이런 게 인지 발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쉐임의 끊임없는 재구성 과정이 바로 이 인지 발달이에요. 그 다음에 가역성은 이미 수행된 조작을 취소하는 뭐죠? 전도나 부정과 그 차이를 보정하는 상반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가역성에는 전도나 부정 그리고 상반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 보시면 네 가지 단계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 네 번째가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보시면은 피아제의 추상화 중 이제 추상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동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 조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추상화를 의미한다. 이거는 바로 반영적 추상화죠. 그 다음에 아동의 활동으로부터 구성이 이루어지지만 그 구성의 확인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추상화다. 이거는 의사 경험적 추상화죠. 그래서 이 피아제의 추상화는 세 가지였죠. 여기 있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반영적 추상화, 그리고 의사경험적 추상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험적 추상화. 이렇게 세 가지 추상화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기출이 된 부분은
이 반영적 추상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반영적 추상화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반영적 추상화의 메커니즘은 뭐와 뭐의 나선적 교대 과정이죠. 바로 반사와 반성의 나선적 교대 과정이죠. 그래서 이 반사의 두 가지, 내면화와 주제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와 비고츠키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브루너는 교육적 전달보다 개인에 의한 자주적 형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틀리죠. 브루너는 이 교육적 전달을 강조했어요. 이 개인에 의한 자주적 형성을 강조한 학자는 누구죠? 바로 피아제예요. 그래서 피아제는 발달과 교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발달과 교육은 독립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이 브루너하고 비고츠키는 교육이 발달에 선행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은 브루너의 EIS 이론을 반교사적 전도라 비난한다. 이거는 맞죠. 저희가 이 반교사적 전도라는 게 뭐예요? 바로 본질을, 그러니까 개념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현상과 관련 없이 본질만을 지도하는 거에, 지도를 하는 게 바로 반교사적 전도죠. 그거에 보시면은 이 브루너의 EIS 이론은 뭐예요? 개념을 표현만 달리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루너의 EIS 이론은 현상과 관련 없이 이 본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덴탈은 브루너의 EIS 이론을 반교사적 전도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는 전달 수단으로서 언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전달 수단으로서 언어의 역할을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 비고츠키는 수학의 발달이 근접 발달 영역의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 비고츠키는 학생의 발달, 학생의 인지 발달을 근접 발달 영역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해요. 그다음에 비고츠키의 잠재적 발달 수준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거는 아니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잠재적 발달 수준이 아닌 실제적 발달 수준이었죠.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또 비고츠키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비고츠키 관점에서 아동에게 모방의 대상은 교사나 더 높은 수준의 동료 학생이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비고츠키는 모방을 강조를 했어요. 타인에 대한 모방. 근데 그 타인은 바로 교사나 더 높은 수준의 동료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루너는 각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뭐라고 하죠? 이게 지식의 구조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란 각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지도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이에요.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학생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기억의 뭐 지속력이라든지 이런 걸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항에 이 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점들이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IS 이론의 세 가지 표현 양식은 뭐예요? 저희가 활동적 표현, 그리고 영상적 표현, 마지막으로 뭐예요? 상징적 표현.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양식으로 수학적 지식을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개념을 지도할 수 있던 게 바로 이 EIS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 활동적 표현에는 그러니까 활동적 표현은 그 개념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표현을 한 거고, 영상적 표현은 뭐 도예나 그냥 뭐 그림 같은 걸 그림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상징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호나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낮은 수준의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양식이 어떤 거예요? 바로 활동적 표현이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수준이 상승할수록 뭐 활동적 표현에서 영상적 표현, 그리고 상징적 표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였죠. 그 다음으로 브루너가 강조하는 어떤 거는 학문의 최첨단에 서 있는 수학자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탐구와 이를 통한 발견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브루너의 이 발견 학습이에요. 그래서 발견 학습은 학문의 최첨단에 서 있는 수학자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탐구와 이를 통한 발견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거는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고츠키에 의하면 근접 발달의 영역은 뭐와 뭐 사이의 영역을 의미한다. 보시면 이 근접 발달의 영역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이 사이의 영역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하는 것. 그건 뭐죠? 비고츠키 관점에서는 바로 이게 비계 설정이죠. 뭐 영어로 하면 스캐폴딩이죠. 그래서 비계 설정 또는 스캐폴딩. 얘는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의 단계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학생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학생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면화, 자동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근접 발달 영역에 순환이 이루어지는 탈자동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도움의 정도는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이제 학생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보다는 적은 도움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내면화, 자동화 되었을 때는 도움을 이제 제공하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아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 교육의 첫 단계는 교사에 대한 바로 모방인 것으로 보고, 프로이덴탈의 경우 모방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안내된
재발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방을 강조한 학자로 대표적으로 이 비고츠키와 폴리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스캠프와 딘즈인데 또 시간이 또 하다가 또 끊길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스캠프 딘즈를 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